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영어를 탐구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전에 공개된 바 있는 9급 출제기조, 2025년도부터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가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봐라 라고 나라에서 공개해준 영어 시험지가 있어서 이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탐구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2025년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문항별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별 문항 수인데요. 일단 대입하기 총 4문제, 빈칸 추론 2문제, 생활영어 2문제, 순서 삽입 2문제, 어법 3문제, 어휘 3문제, 일치 3문제, 흐름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출제됐다 하면 적어도 여기선 틀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일치불일치 문제랑,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 영어까지. 얘네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저주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난이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휘입니다. 대입하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실용문형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이거 난이도가 정말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앞으로 난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유형들,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이 유형 자체가 쉬운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형광펜을 칠하지 않은 문제들을 전부 다 추려놓고 나면 총 몇 문제? 7문제. 7문제만이 기존의 공무원 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할 것이고, 나머지 유형들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기존보다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어에서 한 80 잡는 것을 목표로 하시던 분들도 90 정도 받는 걸 목표로 바꾸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래 분류별 문항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실용문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7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존의 7문제가 난이도가 비슷할 거고 13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 그랬던 거랑 비슷한 숫자로 보이는데, 실용문형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전부 다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시험 유형과 별개로 실용문형에서만 다 맞더라도 일단 35점. 시험용에서 아예 다 틀릴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맞더라도 점수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희망 회로를, 행복 회로를 좀 돌리실 수 있도록 먼저 문항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어 김가연 이 사람이 왜 난이도가 더 낮아질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문항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어휘 문제일 것 같이 생겼는데 1번, 2번은 어휘 문제로 출제됐지만 3번은 어법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법 문제. 왠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전부 다 다른 어휘가 나와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finish라고 하는 단일한 어휘를 중심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고, 다른 건 뭐밖에 없어? 시제밖에 없죠. 이거 뭘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제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자, 어휘 문제부터 한번 탐구를 해볼게요. 어휘가 왜 쉬워질 것이냐? 일단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것들이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수능과 관련해서 항상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이 2022 교육과정에서 영어과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과 교육과정의 맨 후반부에는 기본 어휘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꼭 외워야 된다. 얘가 성취 기준이 된다. 라는 뜻에서 기본 어휘들을 나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밑줄 그어놓은 어휘들이 뭐냐면 이 기본 어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즉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고등학교 수준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필수로 알아야 되는 어휘들밖에 선지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휘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실용문 유형에다가 어휘가 추가된 게 나왔는데 밑줄 친 부분의 의미랑 동일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수능에 나오는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밑줄형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휘 문제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 take steps랑 take actions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고 이거는 진짜 steps라는 단어 밑줄만 그어놓고 보더라도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공시생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유형의 어휘 문제다. 이건 문맥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면 얘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제? 넘어가서 다시 1번,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 몇 년간 영어 어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 수준 어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존의 공시 수준 어휘라고 부르는 것도 여유가 너무 없지 않은 한 얘도 외워야 된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문독해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 왜 갑자기 구문독해가 나왔냐? 기존의 공무원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을 줘놓고 여기에 꽤 어려운 어휘를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 밑줄 그어진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골라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물론 공시 수준 어휘들을 전부 다 외우신 분들은 이 어려운 단어도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요, 이 단어를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어진 맥락을 꽤 상세하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아예 몰라서 빈칸으로 처리해놓고 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나왔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에 있는 단어를 알아서 푸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건 여기에 있는 나머지 구문들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어휘를 맞추는 게 더 좋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존에 최근 몇 년간에도 어휘들이요 수능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단어들만 나왔어요. 어려운 어휘, 공시 수준 어휘는 이 지문 안에 나왔지 선지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젠 대놓고 어떻게 나온 거야? 확실하게 출제 기조에서 그냥 빈칸을 뚫어버린 거예요. 고급 어휘가 낄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선지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쉬운 단어들로 배치를 해놨다. 즉 이제 어휘가 쉽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역시나 답은 똑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조금 어떻게 될 거냐면 수능 수준 어휘는 반드시 외운다. 구문독해는 확실하게 잡는다. 공시 어휘도 여유가 있으면 외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도 또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독해도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어휘에서도 어려운 어휘가 안 나온다면 공시 어휘를 왜 외워야 되는가? 왜 외워야 되냐면요. 공시 어휘집이라고 하더라도 다 어려운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 수준 어휘랑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제 기조랍시고 문제를 예시로 주긴 했지만 언제 출제 방향이 달라질지 몰라요. 어휘는 이 정도까지는 어렵게 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문제를 틀어버리더라도 우리는 뭐 시험 보는 사람들이니까 어렵게 냈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굳이 그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능 수준 어휘를 꽉 잡고 있으면 공시 수준 어휘장만 계속 회독하더라도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 학습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걸 회독하는 게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막 시험을 2달 안에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시 어휘를 외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 볼까요? 자, 문제를 보니까 되게 힌트가 많아요. often referred to as 라고 하면서 뭐뭐라고도 불린다고 되어 있죠. abnormal, 이상한 기후, 그리고 빈칸한 weather patterns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상한 거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상한 게 뭐밖에 없어요. irregular랑 ineffective밖에 없는데 ineffective weather는 이상하잖아. irregular weather겠지. 그쵸? 구문독해만 할 줄 알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장만 분석할 수 있으면은 전부 다 풀 수가 있다고요. 2번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however 나와 있죠. 그러면 앞이랑 뒤랑 반대되겠네? 그런데 뒤에서 rely on their emotions라고 되어 있고 on a 빈칸 basis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디에 의존한다니까 얘랑 얘랑 반대되는 걸 고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거에 반대,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밖에 없죠. 문제가 너무 쉽잖아. 사실상 구문 독해라고요. 됐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게 조금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자, 어법 문제라고 하면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형 어법 문제가 있고, 밑줄형 어법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재수없게 나오면 그냥 문장 제시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각각이 뭐냐?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선택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수능으로 치면은 이렇게 출제되는 거. 뭐, 이 티니 맞니? 이 트니 맞니를 물어보는 이런 게 선택형이에요. 이런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왜? 일단 둘 중 하나만 골라도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만 구분하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요. eating의 ing, eaten의 en. 아, 이거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능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밑줄형. 작년 공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문장의 특정 부분에 밑줄을 그어놔. 그래서 얘가 옳으니 틀리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형보단 조금 어렵지만 3번 문장 제시형보단 훨씬 쉽습니다. 왜? 검토해야 될 게 그 부분, 밑줄 부분밖에 없으니까 아무 땐 거기만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워?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될지,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지를 감을 잡기가 힘들죠. 오케이. 세 번째, 문장 제시형. 이게 제일 싸가지가 없는 유형입니다. 문장 하나 줘놓고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모든 단어들, 모든 어순들을 다 파악해야 돼. 얘가 제일 재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공시 문제에서 밑줄형 문제가 나오면서 어법도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3번 보세요. 선택형, 밑줄형, 문장 제시형 중에 뭐랑 제일 가깝죠? 밑줄형이라고 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랑 뭘 검토해야 될지를 다 알 수 있죠. 지금 이 문제 선택형입니다. 난이도가 어떻다고? 졸라게 쉽다고요. 굉장히 쉽다고요. 엄청나게 쉽다고요. 오케이? 아, 그렇다면 우리는 출제 포인트를 바로 시제로 잡고 가면 되는데 바로 앞에 또 뭐가 있어? 바이 더 타임 있죠. 시제 표현이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 고르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쉽잖아. 그쵸? 근데 제가 골 때린다고 했던 게 뭐냐면요. 5번까지 다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게 밑줄형이죠. 이런 게 수능형의 밑줄형이에요. 자, 문제 자체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날리지가 주어가 되겠고 쭉 괄호치고 나면 수일치 문제네요. 됐죠? 5번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get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와야 되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엄청 쉽네? 그런데 왜 골 때린다고 했냐면 최근 수능 문제랑 공시 문제랑 유형을 좀 같게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보였었어요. 공시 문제를 수능 유형에 맞추려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또 어법 문제를 구분하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있다면 하나는 암기형, 하나는 구문 분석형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문 분석형이란 건 뭐냐? 암기를 해서 풀 건 거의 없어. 그런데 구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얘가 준동사인지 본동사인지 파악하고, 얘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하고, 여기 나와 있는 ing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 이렇게 구문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구문형이라고 부르고, 어떤 뭐 포인트 같은 거, let 다음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pp가 아니라 bpp가 써야 된다는 등 이러한 규칙들을 물어보는 걸 암기형이라고 나눠본다면, 자, 4번은 철저하게 구문형, 수능형이죠. 수능은 구문형으로 나오거든. 3번하고 5번은 어때요? 이거 암기형이죠. 암기형으로 나온 거라고. 이게 왜 골 때리는 거냐? 아싸리 문제 3개가 싹 다 수능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거였어요. 어법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문 독해만 똑바로 하셔라. 구문 독해 하면서 외우는 문법 규칙만으로도 충분히 문법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너무 쉬웠지만 암기형 문제가 나와버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하고 공부 방식을 똑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똑같이. 대신에 지금 한국어 문장 줘놓고 영어 문장으로 바꾼 게 틀린 것은 이런 영작형 문제 안 나왔죠? 영작형 문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들께서 굳이 거기까지 깊게 다루진 않으셨겠지만 문법 포인트들 중에서는 번역과 문장을 같이 주지 않으면 물어보기가 좀 힘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런 문법들은 조금
안 외워도 되겠지. 근데 그런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을 학원 선생님들께서 이미 빼셨을 거고 이미 문법 압축 교재로 더 잘 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꼼수를 부리시면 안 돼요. 학원쌤들이 지금 무슨 뭐 문법 포인트 100개에서 문법 포인트 50개로 줄인다는 둥 하면서 어법 포인트를 다 줄여놨죠. 여러분이 더 줄이시면 안 됩니다. 암기형 문제가 아무튼 나오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기형 문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즉 문법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문법이 쉬워진다, 문법 문항수가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문법을 공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여기다가 공부 방법을 적어 놓으면 첫 번째, 무조건 해석을 위한 문법. 기초문법이라고 하죠. 이런 문법을 먼저 배운다. 두 번째, 구문 독해를 한다. 세 번째, 문법 압축교재 있죠. 압축교재 회독을 돌리면서 하프모고 같은 모고를 푼다. 이 기조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를 주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압축교재의 분량을 이미 강사분들이 줄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줄이실 게 아니라 강사들이 줄여주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문법 쉽게 나온다고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4번을 구문형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100% 구문형도 아니야.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자, 1번 보면 100% 구문형이고 2번도 구문형이에요. 목적 보어 자리에 to become 말고 become 써도 되느냐? 왜? 준사역 동사 쓰였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건데 3번 보세요. 오리밑줄이 그어져 있네? 이거 무슨 포인트일까? 이거 웬만큼 문법 공부하신 분들도 포인트 알기 힘들 거거든요. 이거 쉽게 말하면 부사로 사용된 오리고요. 전공자들 기준으로 말하면 양화사 표류입니다. 오리요. 부사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올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네? 그럼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 얘네가 기존의 출제 범위를 모르고서 문제를 냈거나 두 번째, 진짜 낼 게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정답 선지는 그냥 밑줄을 아무거나 그어놨든가. 그쵸? 근데 1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예시로 드는 게 그거예요. The most complete, perfect였나요? copier. 이거랑 very frustrating her. 이거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었죠. 여기에 제가 해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거 기존 공시 시험 문제 범위입니까? 아니에요. 분사의 형용사적 성질과 동사적 성질이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perfect와 같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의미, 극성에 달하는 의미를 가진 녀석이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공시 문법 교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 교재를 다 봤는데 설명하고 있는 교재가 없어요. 근데 나왔잖아. 얘네가 출제 범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예단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암기형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얘네가 쉽게 낸다고 내는 게 여러분한테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다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6번하고 7번은 길게 말할 건 없습니다. 생활 영어인데요. 좀 당황스럽게도 수거적인 표현이 제로에 가깝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구문 공부하듯이 일치불일치 문제 풀듯이 그냥 풀고 정답 고르시면 돼요. 꼬아놓은 포인트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고 수거적인 표현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해서 푸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낮아졌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활 영어는요, 외우지 마세요. 다시, 생령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때 강사들이 파이널 대비라고 하면서 생활영어 한 50개, 100개 정리해주는 거 있겠죠? 그거 정도만 외운다. 라고 소개드릴게요. 생활영어 진작에 공부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생활영어는 버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특정 영역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말 드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8번부터 쭉 넘어가 보면 실용 문형의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토익 베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토익은 문제를 길게 내니까 어렵지. 얘는 길게 못 내잖아요.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틀리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만 다 잡더라도 점수를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실용 문형이 또 한 지문에 문제를 2개씩 내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쉬운 지문에다가 문제를 2개씩이나 껴넣어버리니 맞추셔야 됩니다. 맞히셔야 돼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고 이것들만 다 맞히시더라도 점수가 30점입니다. 영어 확실히 쉬워졌죠? 자, 나머지 유형들은요, 기존하고 난이도 제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일반 수험생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영어의 풀이 시간을 몇 분을 가져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짧은 사람이 30분, 긴 사람이 40분 정도 가져갑니다. 총 100분의 공무원 시험 시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용 문형이라고 나온 것들, 난이도도 낮아졌지만 읽을 거리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도 고민해야 될 대상이 고민 영역이라고 적을게요. 해야 될 대상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풀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40분까지 써선 안 된다. 이제는 30분 이내로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많은 문항이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추론형 문제 같은 게 생겼죠. 전한길 선생님이 영상 찍으셨던 것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문제당 1분을 배정해놨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고 기다 아니다만 구분해가지고 풀고 바로바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안 풀렸던 게 영어랑 국어였을 뿐이야. 근데 국어에서 아예 추론형 문제가 나와버린다는 건 이 추론형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풀 수가 없어. 머리를 굴려야 돼. 즉 시간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개편된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어떻다고? 시간이 더 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개편이 됐다고요. 제 생각에는 국어 난이도와 영어 난이도를 동시에 조절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어차피 국어는 잘 모르니까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걸 목표로 잡으셔야 되냐? 정확히 몇 분이 걸릴지는 수험생분들한테 다시 설문을 돌려봐야지 알 것 같은데 영어 35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35분 이내로 다 풀 수 있게끔 시간 조절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30분 이내에 풀 수 있게끔 조절하시는 게 좋겠지만 여기까지 시간 투자할 수가 없다면 35분 이내에는 전부 다 풀 수 있게끔 실력을 쌓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들 중에서 대입파악 문제는 시험형은 난이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런데 체크까지 할까요? 난이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런데 실용문형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빈칸 추론은 별로 차이가 없다. 생활영어는 난이도가 급폭락했다. 순서 삽입 난이도 변화 없다. 어법 문제 난이도 낮아졌다. 어휘 난이도 낮아졌고, 사실 낮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최근 유형이랑 비슷합니다. 이거 최근이랑 비슷하다고 바꿀게요. 비슷하고 일치불일치 난이도 낮아졌다. 실용문형으로 바뀌면서 흐름 유형 난이도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어때요? 더 어려워진 게 없죠. 쉬워진 것만 있죠. 영어 준비하시긴 더 수월해지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꼼수를 부리는 건 강사분들이 돼야 돼요. 강사분들이 어차피 난이도 낮춰가지고 문제를 줄 거고 어차피 공부 범위를 줄여가지고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목에 통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과목에 통달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생활영어는 버려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문법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다고? 암기형 문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긴 시간 들여서 강조하고 있으니 부디 문법 버리지 마시고 어휘도 기본은 충실히 다져가시면서 기존이랑 독해는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줄여도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생활영어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